자, 오늘 공부할 작품은 유능길의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근래의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현대 소설이죠. 근데 여러분 제목이 웃기지 않나요? 아이젠하워 미국 사람이죠. 에게 보내는 멧돼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이거 친구들이 자, 영상 멈추고 꼭 읽고 나서 쌤 설명 들어야 돼요. 자, 읽으면 알겠지만 이 멧돼지는 사실 메시지예요. 그쵸? 이 메시지를 오해한 거죠. 원래는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그걸 어린아이인 서술자가 멧돼지라고 오해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되게 모의고사 기출에 출제되기엔 되게 어이없는 제목이었던 거죠. 자, 우리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 여러분 자 나라는 인물 나왔죠? 우리 소설에서 나라는 인물 나오면 체크해야 될 거 뭐예요? 그렇지. 작품 속 서술자예요. 자, 작품 속 서술자가 자기 얘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작품 속 서술자로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걸구대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걸구대는요. 걸기대회인데 이게 시위라는 뜻이에요. 시위, 집회. 뭐 어떤 연설 이런 느낌의 이제 대회입니다.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걸 알고 의아해한다. 그쵸? 나는 국민학교 2학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죠. 그쵸? 뭐 9살쯤 됐겠네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멧돼지를 보내주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멧돼지는 오해죠, 오해.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나라 안의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마레판이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 즉 한국이죠. 서양 부자 나라에 그쵸 미국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툭 하면 그 귀한 멧돼지들을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라고 해서 지금 어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쵸? 당연하죠. 그쵸? 물론 뭐 비행기 타고 보내고 배 타고 보낼 수 있지만 그쵸? 어린 서술자의 오해에서 발달한 어떤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대체 저런 나라들한테 멧돼지를 왜 보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그 걸기대회의 순서인 거죠. 걸기대회의 일반적인 순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으로 깨물어 하얀 천 위에다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다. 그쯤에서 진력이 날대로 나버린 그부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다. 얘네가 맨날 이런 시간마다 튄 거야. 그래서 이 나의 엄마가 식당을 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우리 땡땡이 치자 이런 거예요. 녀석들과 함께 걸그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잡았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딱 올라갔는데 내가 뭐야? 하고 시선을 끌었다는 거야.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다.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헙수룩한 모습이 먼 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라고 해서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잠시 후에 열 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여러 애국 청년이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정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다. 설마 그럴 리 있겠어?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나는 고개를 젓고 땡땡이를 쳤대요. 근데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창건이 형은 이라고 해서 내가 긴가맹가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친친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창건이 형은 내가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족인데요. 친척형이에요. 나의 친형은 아니고 친척형이고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형이에요. 어머니와 나는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보려고 잔뜩 벌려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아프지 않아? 라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하듯 심상치 않게 대꾸했다. 심상치 않게 아니라 심상하게죠? 괜찮어. 어차피 남아도는 피니까. 그 혈서 사건 이후로 창권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중배기를 후려쳐 일부러 콧비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창권이 형은 막 그런 끓는 피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막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코피도 내고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는 가서 혈서를 쓰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전에는 형이 심부름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 형은 이제 맨날 첫날 역전 광장에 가서 혈서를 쓰는 거예요. 역전 광장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기대회가 잇따라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채 아물새가 없었다. 걸구대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이 붙어있을 겨를도 없었다. 즉 창권이 형은 그날 이후로 늘 혈서를 쓰는데 불려갔던 거죠.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허드대비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즉 한마디로 이전에는 우리 엄마의 심부름이나 하다가 이제는 뭔가 혈서를 쓰는 애국 청년으로 변해서 그냥 가끔 식당에나 들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건이 형이 해질녘에 닫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그동안 형의 변모는 너무 급격해서 그렇잖아도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에 교표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즉 여러분, 창건이 형은 학생이 아니에요. 그쵸? 창건이 형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국민학교, 즉 초졸이에요. 초졸인 창건이 형이 고등학생 흉내를 내고 다닌다는 거죠. 거기서 나랑 엄마는 놀라버린 거죠. 일트라면 가짜배기 나이론 고등학생인 학생인 심이지 언제 학교에 들어갔느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 이야기는 처음 들었대요. 학교도 안 당기는 번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진 날이면 넘들 보기에도 모양이 숭측하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란다 라고 해서 지금 창건이 형이 고등학생 흉내를 낸 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즉 자의가 아닌 타의로 지금 고등학생 흉내를 내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 혈서를 쓰게 하는 그 윗사람들이 야, 너 이런 일을 하는데 고등학생도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으니까 너 좀 당분간 고등학생인 척 좀 하자라고 신분을 지금 위장을 한 거죠.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 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 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닦고 또 닦아댔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살이로 잔뼈를 긁혀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 배기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창건이 형의 지금 어느 정도의 좀 삶의 내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창건이 형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창건이 형의 삶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됐죠. 요단번 걸게될 때부터 내가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까지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뿔었다. 형은 교표 닫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삐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걸구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름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중이었다.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 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뭐야? 즉 멧돼지가 맞아요? 메시지가 맞아요? 그쵸, 메시지가 맞죠. 근데 어린 서술자가 자신의 어떤 실수,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창건이 형한테 지금 우기는 상황인 거죠. 창건이 형이 말하는 메시지가 맞는데 나는 멧돼지가 맞다고 막 우기는 거고, 나는 거기서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형을 좀 무식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아유 이 무식한 형이 그것도 모르고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무식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창건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적성중립국 감시위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렸다.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세퍼트들을 풀어놓았다. 형은 세퍼트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왼쪽 발 뒤꿈치의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형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즉 여러분, 지금 가짜 고등학생 행색을 하며 그 걸기대회를 참여했던 애국 청년의 말로가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한 상태가 된 거죠. 즉 애국 청년의 말로, 즉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태어난 뒤에도 창건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 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꼴같지 여기던 어머니는 쩔쑥쩔쑥 기우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촌부키 조카를 눈엣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우리 식당에 빌부터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떠나기 전날 밤 창건이 형은 보퉁이를 다 꾸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내게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다. 여러분, 주는 것도 아니고 만져볼 기회야. 자, 여러분, 근데 이 창건이 형에게 금장 회중시계라는 어떤 이 소재는 무슨 기능을 하나라고 봤더니 자신의 애국 청년 활동에 유일한 산물인 거죠. 즉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유일한 산물인 거야. 즉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명예도 잃어버렸고 다리도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에게 남은 유일한 어떤 물건인 거죠. 행여 닳기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 꺼려하던 그 귀물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던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앉아 있었다. 등잔불 그늘 안에서도 맑고 은은한 광의를 발산하는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를 그것이 째깍째깍 증언한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 형이 그래도 나름 애국 청년으로 박수받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형이 옳았어. 회중시계를 되돌려주면서 그 호의에 대한 답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뒷장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여. 라고 내 나름대로는 형에게 위로를 보내는 거죠. 형은 어떻게 보면은 애국 청년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불려다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뭔가 형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내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락 말락 미소만 시부적이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죠. 누구를요? 창건이 형을요. 그쵸?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관찰자이고요. 주인공은 지금 창건이 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창건이 형은 애국 청년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이제 나중에는 큰 부상을 입고 다리까지 절개된, 어떻게 보면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되었죠. 즉 이런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청년들 불려다가 막 혈서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분 전쟁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여러분 뭐 아이젠하워에게 메시지 보내고 막 무슨 뭐 피난민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이념이란 뜻이죠.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어떤 참혹한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제로 해서 나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뭔가 조금 순수한 시선인데 그 순수한 시선을 통해서 폭로되는 거죠. 그쵸? 즉 어린아이인 서술자의 시선에서 순수한 눈을 가지고 어떤 이런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윤은길 작가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윤은길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해서 그 전쟁 속에서 금반지를 들고 다니는 소녀가 나와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에게 남은 그런 귀중품이 금반지인데 주변의 어른들은 막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도 그 금반지를 막 속에 꼭 품고 다녀. 왜냐면 그게 없으면 어른들이 자기를 아예 상대도 안 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금반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잘해주는 어른한테 이거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막 그 금반지를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제 비행기 경보 공습에 너무 놀라서 그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라든지 혹은 뭐 종탑 아래에서라는 작품도 보면은 이 작품에서도 한 소녀가 부모님이 총을 맞아서 전쟁 중에 살해가 아니라 이제 살인당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먼 소녀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어떻게 무참히 이렇게 좀 피해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윤은길의 작품은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어떤 폭력성, 당시 시대의 어떤 참혹함 이런 것들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던 작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소설은 흐름이 좀 기니까 이거를 끝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질문도 정리해서 쌤한테 합시다.